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깊이 박혀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참고 견디고 책임을 다하면 노후에는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올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이 믿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완전히 옳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분들 대부분은 이미 만족스럽고 평온한 노후를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오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이 없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성실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시간을 반납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내 취미와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노후는 자동으로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남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급히 준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마음껏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편이 비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60대는 아직 충분히 건강합니다. 걷는데 큰 문제가 없고 머리도 또렷합니다.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는 늘 비슷합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집값과 주식 이야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대화마저도 피곤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정말 쉬는 걸까요? 아니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쉬고 있을 때 사람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통계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10년 사이 60대 이상의 우울증 진단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2, 3년 사이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주 외롭다고 답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생 근면과 성실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즐겁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법은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법은 낯섭니다. 그래서 은퇴와 동시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나를 움직이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성실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함은 분명히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문제는 성실함 하나만으로는 60 이후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60부터는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열심히 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꾸라는 말인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라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회사를 차리거나 대단한 목표를 세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삶은 점점 말라갑니다. 반대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실함으로 살아온 분들이 왜 갑자기 허무해지는지, 그리고 그 허무를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를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실함이 있었기에 이제는 다른 삶을 시도할 자격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은퇴 이후 사람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 그리고 그 공허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은퇴라는 말은 오랫동안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목표로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진 자리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일 자체보다 일이 주던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일정, 마감 기한, 누군가의 연락, 이런 것들이 하루의 뼈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퇴와 함께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하루는 길고 느슨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않으면 하루는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의 부재가 아니라 쓸모있다는 감각의 상실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 이것이 은퇴 후 공허함의 본질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은퇴를 역할 상실, 롤 러스이라고 부릅니다. 직함과 직무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해 확인되던 자기 정체성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은퇴 직후 2, 3년 사이에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평생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만큼 그 공백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라는 역할이 줄어든 뒤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 동료를 만나고 예전 친구를 찾고 예전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물론 추억을 나누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현재와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를 때 사람은 점점 늙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늘 건강, 자식, 돈 이야기로만 흐를 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는 이제 끝난 걸까?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 공허함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가? 원래 성격이 그런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하는 법만 배워온 사람이 갑자기 의미를 만드는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우울로 이어지고 제대로 읽으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익숙했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낯선 질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생각을 미룹니다. 하지만 생각을 미룰수록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의 노화보다 마음의 정체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를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성과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의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는 남이 평가하지만 의미는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공허함을 잘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전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직업은 내려놓았지만 삶 자체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삶의 무대를 바꾸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일상에서, 경쟁이 아닌 경험 속에서, 평가가 아닌 만족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이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자유는 공허가 되지만 방향을 가진 자유는 가능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공허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성실함의 상징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그 선택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60 이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했고 연구실 불은 늘 늦은 밤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강의를 준비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논문 마감, 학회 발표, 학생 지도. 그의 하루는 늘 빽빽했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정년 퇴직을 맞이하던 날 그는 박수를 받으며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존경한다는 인사, 그동안 감사했다는 제자들의 메시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인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침 햇살을 느끼며 커피를 마셨고 평일 낮에 TV를 켜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대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강의 이야기, 연구 이야기로 몇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건강과 자식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학교에 잠시 들른 날도 있었습니다. 후배 교수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연구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설명해주던 교수라는 단어가 사라지자 남은 것은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박민수 씨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는 자신이 우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생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전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도 많지 않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불편한 생활을 걱정했고 자식들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섬에 도착한 첫날은 생각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력과 경력은 그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울에서 온 박 씨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말 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피했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곳에서는 피할 수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 앞 바닷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도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파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람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머리가 조금씩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낚시 한번 해볼래요? 박민수 씨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못합니다 라는 말 대신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낚싯줄을 던지는 법도 서툴렀고 손에 물집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텃밭을 가꾸는 일도 도왔습니다. 흙을 만지고 모종을 심고 땀을 흘렸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해가 질 무렵에는 묘한 만족감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를 꺼내 처음으로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좋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박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머리로만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들의 평가, 사회의 기준, 성공이라는 단어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조정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에서는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자유가 그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1년 뒤 옛 제자가 섬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박민수 씨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박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만들고 있네. 예전에는 남의 이론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내 하루를 창조하고 있지.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성실함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함을 자신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60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민수 씨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말한 창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는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교수였으니까, 여유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선택이지. 하지만 이것은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박민수 씨의 변화에서 핵심은 장소도 직업도 돈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이름이 바로 창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 예술가를 떠올립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소설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 창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지만 이것은 창조를 너무 좁게 이해한 결과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엮어내는 힘에 가깝습니다. 박민수 씨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섬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교수로 살며 몸에 밴 습관들, 관찰하는 태도, 기록하는 방식, 질문하는 사고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다만 그것을 논문과 강의가 아니라 바다와 낚시, 텃밭과 하루의 기록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갈 때, 남이 정해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가 아니라 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구성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우리는 평생 회사가 정해준 일정, 사회가 요구한 기준, 가족이 기대한 모습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정은 얻었지만 주도권은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더 이상 따라야 할 기준이 없는데 스스로 기준을 세워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삶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익숙한 보호막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창조적 삶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재미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재미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재미는 사치이고 철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재미를 아주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재미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상태를 학자들은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만족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늘 창조적입니다. 빗자루를 주면 말을 타고 상자를 주면 집을 만듭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재미있기 때문에 몰입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감각을 잃어버렸을까요? 성실해야 한다는 압박,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재미를 점점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미를 느끼는 감각이 오래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다시 깨우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낚시가, 걷기가, 글쓰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즐겼다는 사실 자체가 창조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창조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박민수 씨가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스스로의 삶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맞습니다. 관점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60 이후에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아주 현실적인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삶의 결을 바꾸는 방법들입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다음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창조적 삶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멈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삶은 인생을 다시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중심을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적 관점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체적 관점이란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루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평생 우리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볼까 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도 그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삶은 계속 남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처음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연습입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 오늘 걷고 싶은 길,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소한 선택을 내가 직접 하는 것부터가 주체성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남의 기대가 아닌 내 감각을 존중해 보세요. 그 감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재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재미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미는 철없음이 아니라 생명력의 신호입니다.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웃고 내가 몰입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걷는 게 재미있고, 어떤 분은 요리가 재미있고, 어떤 분은 손주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재미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재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과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적어보세요. 사람은 기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던 하루가 의미를 가진 하루로 바뀝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눈에 띄게 낮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록은 삶의 초점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씨가 섬에서 처음 느꼈던 변화도 바로 이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을 붙잡아두는 힘, 그것이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생각도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환경이 뇌를 깨운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공간에서는 뇌가 최소한으로만 작동하지만 낯선 공간에서는 감각이 깨어납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다른 산책로, 처음 가보는 시장,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작은 카페면 충분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의 가능성도 함께 넓어집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은 극단적인 예일 뿐, 본질은 환경을 흔드는 것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의무적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네 강좌 같은 곳에는 나이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하나가 굳어있던 생각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완전한 고립은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선택하기, 재미를 허락하기, 하루를 기록하기, 공간을 바꾸기, 새로운 관계에 마음 열기.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삶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년 후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하루하루가 연결되고 후자는 하루하루가 끊어집니다. 연결된 삶에는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있는 삶에는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60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다음 이야기는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올라가고 중년은 버티고 노년은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기대를 낮춥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바로 수많은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인생은 절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60 이후의 삶은 내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직접 운전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회사가 요구한 역할, 가족이 기대한 모습, 사회가 정해준 기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삶 속에서 나 자신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지 진지하게 묻고 답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60 이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살아볼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평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오늘도 잘 살았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행복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과가 아니라 의미에서 오는 만족. 더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60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이미 성공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60 이후의 삶이 항상 즐겁고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픈 날도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은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자유를 찾습니다. 오늘은 쉬어도 괜찮고 내일은 다시 걸어도 괜찮다는 유연함을 가집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60년을 살아냈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증명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자기답게 살 자격이 없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축적의 시간이 아닙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향유의 시간입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을 천천히 음미하고 내가 지나온 길을 이해하며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행복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하루를 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산책이든 기록이든 새로운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바뀝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흘러가듯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직접 만들어 가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그날 나는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눈앞이 흐릿했고 몸은 내 것이 아닌 듯 무거웠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응급실의 공기 속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이제야 시작인가? 73년을 살아오며 나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그 한 번의 낙상으로 나는 모든 걸 다시 배우게 되었다. 사람은 한순간의 사고로 인생의 균형이 무너진다.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헛디뎌 그대로 공중에 떴던 그 짧은 찰나, 그 몇 초 사이에 내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의 웃음, 아이들의 첫걸음마,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내어주던 돈과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의 끝에는 늘 혼자 서 있는 나 자신이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이제야 보았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선생님, 요추 압박골절입니다. 당분간은 재활치료와 장기 요양이 필요하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 승호와 딸 미연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깐 계시는 게 어떠세요?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들의 말은 모두 옳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고독을 느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정말 그걸 원하시나요?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는 고마움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세상은 변했고 자식들에게 내 삶의 중심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내 몸의 통증보다 더 아팠던 것은 내가 이미 내 삶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병실 불빛 아래에서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아내 명숙기의 웃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함께 심었던 화분들, 그 모든 기억이 나를 향해 속삭였다. 이동수, 이제는 내 인생을 네가 지켜야 해. 나는 결심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신호였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마저 느슨해진 이 시점에서라도 나 자신을 되찾아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지 않기로 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창밖의 대구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빛이 일렁겼다. 늙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후반전이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노년의 진짜 적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잃는 것이라는 걸. 이제부터 나는 다시 선택할 것이다. 내 돈을 어떻게 쓸지, 내 몸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병실의 차가운 침대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건 포기가 아니라 시작을 위한 잠시의 숨 고르기였다. 이동수,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병실 복도를 걸었다. 몇 걸음마다 허리가 찌릿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 승호가 내 짐을 대신 들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부축했고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차 세워뒀어요. 집에 가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내 아들이지만 내 옆에 있던 그 시간조차 어쩐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내 명숙기의 사진, 그녀가 좋아하던 화분, 책상 위에 놓인 안경. 그 모든 것이 마치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낙상사고 전까지의 삶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8회가 지났다. 그 후 나는 매일같이 새벽 산책을 하고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평온하게 살았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가족의 행복에 내 삶을 모두 태워버린 사람이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 대부분은 이미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승호가 결혼할 때는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전화를 했고 나는 700만 원을 망설임 없이 보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 약속은 고맙게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미연이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잠시 일을 그만두었을 때 학원비며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나는 먼저 말했다. 필요하면 말해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나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보내주었다. 그들의 목소리엔 항상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미안함조차 내겐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때의 나는 착각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선생님,
현재 잔액은 93만 원입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93만 원. 인생을 이렇게 쓰고도 남은 게 고작 이거라니.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었고 내 결정권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내어주었다. 자식들이 나를 외면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전화를 하고 명절이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찾는 건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손길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밤이 깊을수록 불면의 시간은 길어졌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내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지켜왔던가? 가족? 희생? 아니, 나는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아내 명숙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 당신, 이제 그만 자식 걱정 그만해요.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야지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보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모두 바꾸기로 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을 다시 이동수로 돌려놓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통장과 카드 내역을 모두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승호 결혼자금, 미연 생활비, 손주 학원비. 메모 하나하나가 내 지난 세월의 흔적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단단히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지출은 나 자신에게 쓴다. 창문 밖으로 대구의 겨울 햇살이 흘러들었다. 쌀쌀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부터 나는 다시 배워야 했다. 주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법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노년을. 그때는 몰랐다. 이 단단한 결심이 앞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검진과 재활 치료를 위해서였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선생님, 상태는 안정됐지만 앞으로 한동안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겁니다. 요양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얼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다. 요양 계획. 내겐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다. 하지만 내 옆에 앉은 승호와 미연은 이미 그 단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시 계시는 게 어때요? 승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요즘엔 시설도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와요. 미연이 덧붙였다.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병원 마당에 내리고 있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들의 시선 속에 아버지를 위한 배려보다는 우리의 편애가 조금 섞여 있었다는 걸.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며느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저희 집이랑도 가까워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 뒤에는 안도의 기색이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다. 왜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제안하는 모든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내 명숙기의 사진이 눈앞에 떠올랐다. 여보, 나 이제 어쩌면 좋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들렸다. 동수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해야죠. 그 말을 떠올리며 다음 날 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차가웠지만 오랜 친구처럼 익숙했다. 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다. 여보세요, 최인철이요. 그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정년퇴직 후 법률 상담과 유언장 관련 일을 하는 친구였다.
인철아, 나 말이야. 요즘 병원에 좀 있었어. 낙상사고로.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야,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결국 마지막까지 널 지켜주는 건 너 자신뿐이야. 그 말은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딸에게 아파트를 미리 넘겼다가 오히려 불편한 처지가 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때는 믿었지. 딸이 날 평생 돌봐줄 거라고. 근데 이제는 허락 없인 아무것도 못해. 동수야, 그게 진짜 늙는 거야. 몸이 아니라 결정권을 잃는 거.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 대신 단단한 깨달음이 있었다. 동수야, 잘 들어. 지금 시대의 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다. 돈, 건강, 그리고 집. 이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사람들은 너를 도와주는 대신 관리하려 들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미 돈은 거의 다 써버렸어. 인철은 짧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잖아. 그게 마지막 방패야.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대구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 사이로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흐름에 떠밀리지 않기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내가 정하기로.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도, 자식들의 걱정도 모두 감사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것이다. 내 노후를 자식에게 맡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었다. 나는 결코 그들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종이에 적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되찾는다. 그 문장이 내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팡이를 짚고 수성구 신한은행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다. 창구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이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계좌에 대해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켰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자녀 이름으로 위임된 금융 권한을 모두 해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는 제 서명과 신분증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리는 듯했다. 오랫동안 꽉 묶여있던 끈을 스스로 끊어낸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하루 동안 내 모든 계좌를 확인했다. 자동이체로 나가던 손주 학원비, 공과금, 자녀 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두 해지했다. 대신 필요한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 불가능한 정기예금으로 묶었다. 카드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낮췄다. 이제 누군가가 내게 부탁해도 감정에 휘둘려 덜컥 송금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은행 문을 나서는 길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오후 나는 가계부를 새로 샀다. 작은 노트 한 권이었지만 내겐 새로운 삶의 지도였다. 수도세, 전기세, 약값, 식비, 모든 지출을 세세히 기록했다. 지출 목표는 월 190만 원. 남은 금액은 나를 지키는 돈이라 이름 붙인 예비자금 계좌에 옮겼다. 나는 그 계좌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돈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존엄을 위한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수성구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 직원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이 선생님,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 5일 청소, 식사, 병원 동행까지 지원해드려요. 비용은 월 75만 원 정도이고 정부 보조도 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이웃 황순자 할머니에게서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이름은 정미경,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오랜 간병 경험이 있는 분이었다. 그녀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선생님, 저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간단한 계약서를 썼다. 근무는 주 5일, 아침 식사와 청소, 병원 동행 포함. 월급은 125만 원. 모든 내용을 서류로 남기고 서로 서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경 씨, 저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환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저는 선생님을 인생 선배로 생각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따뜻한 불빛을 켰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꿈속에서 아내 명숙기가 웃고 있었다. 당신,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려. 다음 날 아침, 정미경 씨가 끓여준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이 선생님, 아침 드세요. 그녀의 말투엔 부드러운 온기가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으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진짜 노년의 삶이지.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하루를 맞이하는 것. 그날 오후 친구 최인철이 내 집을 방문했다. 드디어 해냈구나, 동수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 남은 건 세 번째야. 세 번째? 그래. 돈, 건강, 그리고 마지막은 집이다. 이건 네 인생의 마지막 보루야.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집은 명숙이와 함께 만들어온 내 삶의 기록이야.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창밖에서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노후의 시작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이 지도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선택이 있다. 며칠 후 나는 집안에 앉아 천천히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나와 아내가 평생을 함께하며 지켜온 집의 등기권이었다. 아내 명숙기의 손때가 묻은 서류였다. 나는 그 종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 집만은 절대 남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된다. 그날 오후 친구 최인철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법률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자, 이제 시작하자. 너의 마지막 경계선을 그을 시간이다. 우리는 거실 탁자 위에 유언장, 신탁 설정 서류, 부동산 명의 확인 서류를 차례로 펼쳤다. 인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동수야,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건 살아있는 동안 삶을 지키는 준비야. 네가 병원에 실려가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자식들이 대신 결정하게 되면 결국 네 삶은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3가지 항목을 작성했다. 첫째, 내 집은 생전에 양도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계좌와 저축액은 오직 본인 명의로 유지한다. 셋째, 요양시설 입소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우선한다. 서류마다 사인할 때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은 단단히 다져졌다. 사인을 마친 후 인철이 말했다. 이제 네가 가진 걸 다시 네 품으로 되돌린 거야. 이게 바로 존엄이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베란다 밖에서 겨울 햇살이 은은히 들어왔다. 아내 명숙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야 제대로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여보. 모든 서류를 법무사무소에 맡기고 공증 절차를 마친 후 나는 정미경 씨가 내준 따뜻한 차를 들었다.
그 향은 참 편안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선생님,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삶의 리듬이 생겼다. 아침마다 미경 씨가 만들어주는 미역국 냄새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녀는 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혈압을 재며 말한다. 오늘도 수치가 좋네요. 요즘 식습관도 아주 좋아요. 그 말이 마치 칭찬처럼 느껴졌다. 오후에는 함께 수성구 드랑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겨울 바람이 불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그녀가 묻는다. 이 선생님, 이렇게 규칙적인 삶이 오래가면 좋겠죠? 그럼요.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을 울렸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늙었지만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내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찾던 노년의 모습이었다. 며칠 뒤 장남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다 같이 찾아뵙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기다리고 있을게.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우리 이번 주말 여기서 자도 돼요? 나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아버지 방에 이불 깔아줄게. 점심 식사 중 승호가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며칠씩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돌봄 비용도 우리끼리 나눠서 부담할게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미경 씨가 내 생활을 잘 도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이 가장 편안하다. 식탁 위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다. 승호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 수진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묘한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미안하지 마라 얘들아.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손주와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행복이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지켜낼 용기를 가질 때 조용히 찾아오는 거구나.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이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간다. 그게 진짜 노년의 자유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창문을 열면 미세한 꽃향기가 느껴졌다. 나는 매일 오전 7시가 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미경 씨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다. 이 선생님,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밖에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범어공원까지 걸어봅시다. 요즘 내 일상은 단순하지만 충만했다. 아침에 식사를 마치면 신문을 읽고 오전엔 작은 노트에 일기를 쓴다. 점심 무렵이면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엔 정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걷는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가 곧 자유라는 걸 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그날 오후 나는 수성구의 드랑일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나무 아래에서 손녀의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우리 손녀가 최고네. 할아버지한테 자랑해줘서 고맙다. 화면 너머에서 손녀는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할아버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외롭지 않단다. 할아버지에겐 친구도 있고 또 할아버지 자신이 있잖니.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 앉아 천천히 생각했다. 나 자신이 친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다. 나는 이제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뿌듯하다. 그들은 내 희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독립된 존재들이다. 며칠 후 장남 승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다음 주 정기검진 일정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젠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요즘은 인터넷 예약도 익숙하단다. 그는 놀라며 웃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존경은 강요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긴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미경 씨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 선생님,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하긴 이제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사실 자녀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전화 자주 하시고 자주 안부 묻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이제야 서로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거리가 필요하죠. 가까워지려면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야 하니까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래,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다. 돈을 지키는 건 안심을 얻는 일이고, 건강을 지키는 건 자유를 얻는 일이며, 집을 지키는 건 자신감을 지키는 일이다. 다음 날 나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하늘은 잔잔하게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세웠고 내 존엄을 끝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득 창가에 핀 난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명숙이, 당신이 있었다면 이 모습을 좋아했겠지. 이제는 나도 당신처럼 평온하게 살 줄 알게 되었어요. 손녀가 보내준 사진이 휴대폰에 떴다. 그 속에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에는 후회가 없었다. 이제 나는 안다. 노년이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누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베란다 밖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이 내 마음속에서도 울렸다. 자유롭고 고요하게, 그리고 단단하게.